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 포럼을 다시 한번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포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7월 달에 이 강원도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창립이 돼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아주 한정된 인력과 예산 그리고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림픽 홍보와 또 시민의식 제고라는 것을 담당해서 많은 기여를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약 80일, 정확하게 말하면 79일가량 남겨둔 현재 그동안 문화도민운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대회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운동을 지속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모색해보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자리인 만큼 가지고 계신 높으신 그런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 이영주 박사, 지금 현재 강원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이영주 박사께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따른 강원도 문화도민운동의 성과라는 그런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강원연구원의 이영주라고 합니다.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과제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런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는 봤지만 방향성과 이런 성과를 진단한다는 게 쉽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그 미래의 어떤 가치를 모색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선뜻 발표를 좀 맡게 됐습니다. 저는 주로 그 5년간의 성과를 진단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일단 아시다시피 강원도 문화도민 운동은 2012년 7월쯤에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립의 취지라는 것은 사실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좀 개최하기 위해서 강원도의 어떤 정신 동력을 확보한다라는 그런 일환으로 시작된 사회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여러 가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그 정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이 좀 많이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초기에 조직은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아래 사실은 여기 보시면 시민의식이나 손님맞이, 도민정신 보시는 것처럼 좀 이제 도민들의 전체적인 의식과 어떤 행위, 활동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키기 위한 조금 계몽적인 성격의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제 비전과 목표에서도 전체적으로 올림픽 성공 개최와 올림픽 유산의 창출 및 계승 발전이라는 어떤 목표 아래 밑에 보시면 주로 시민 의식, 그다음에 참여, 환대, 그리고 이런 문화적인 정체성이나 다양성이나 공동체라고 하는 상당한 부분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실제로 1기에는 주로 시민의식이나 참여 그리고 환대 부분에 좀 많은 부분들이 좀 할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추진 사업들은 아마 책자를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시민의식이라던가 손님맞이라던가 도민의 통합 같은 부분에 많은 그 행사들을 진행하고 캠페인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이제 계몽적인 운동이 주류를 이루긴 했지만 거기서도 어떤 교육과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이런 인력,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또 다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핵심 리더 아카데미라던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세계로 미래로 포럼처럼 계속 이 문화도민 운동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계속 만들어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들의 포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도민의 참여를 전방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도민 서포터즈 같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2012년 어느 정도 한 몇 년 정도의 문화도민 운동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화도민 운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 내지는 그 문화도민 운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이제 시간들이 2012년 정도서부터 도래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2012년에 보시면은 실제로 여태까지 진행해 왔던 여러 가지 도민 의식에 대해서 사업들에 대해서 좀 그 실행력을 좀 평가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도민 의식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준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협의회 회원들끼리도 또 계속 모여서 이런 방향성이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고요. 예, 전문가 인터뷰도 상당 부분 할애가 되었고요. 예, 또 실무 책임자들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무 책임자들이 이제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워크숍을 진행해 오는 그런 좀 문화도민 운동의 여러 가지 전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2012년에 시작을 해서 작년 2015년 말이나 2016년에 들어서 문화도민 운동 협의회 운동을 제2기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2기가 되면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문화도민 운동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포지션이 뭐냐 이런 점검부터 좀 시작을 했죠. 그래서 내부적인 부분과 외부적인 부분들로 나눠서 우리의 현재를 좀 짚어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좀 합의에 의해서 다양성이나 좀 포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나 운동의 정체성이나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 역시 좀 부족하다. 이런 결론들을 좀 얻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는 이것이 좀 범국민 운동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은 아직 존재한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이런 동계 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글로벌 이벤트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 치러내면서 이 글로벌 메가 이벤트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피로감이 사실은 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국가적인 관심이나 지원은 상당히 좀 결여되어 있는 그런 이제 외부적인 그런 위협의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기 추진 과제는 사실은 이제 몇몇 분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민했다기보다는 좀 더 전방위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논의했는데 그 포커스는 좀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가져갈 거냐 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도민의 이런 정체성이나 이제 주로 방향성 이런 다음에 문화 도민 운동에서 느껴지는 결국 문화 도민이라는 건 무엇이냐라는 이런 지역 문화를 공유하는 차원의 문제 이 두 가지 이슈를 갖고 1기 때는 사실은 이 조금 이제 도민들을 계몽하는 차원들의 사업이 주류를 이뤘다면 2기에는 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싸워가면서 이 제2기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이냐 그거에 이제 저도 참여를 해봤었는데 상당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2안보다는 1안,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좀 더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의 범위를 상당 부분 많이 넓혀가자라는 쪽으로 방향이 기울었기 때문에 지금 2기의 문화도민 운동도 그런 쪽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기하고는 다르게 2기 때는 우리 문화도민 운동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슬로건에 한번 우리가 좀 노력을 해보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 보시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슬로건을 제시해 주셨고, 그다음에 2기의 어떤 사업 방향에 맞는 슬로건을 정하게 됐습니다. 예, 뭐 하이라이트는 이제 보시면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들면 알며 보기는 봤는데 2015년, 16년, 17년에 이런 실적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정말 많은 사업들을 정리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들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2017년에도 이런 이제 홍보 사업이라던가 협력 사업, 자체 행사 추진 사업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많이 좀 행사를 추진하셨고요. 근데 이제 사업의 나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제1기 운동과 차별화되는 이 제2기 운동의 이런 그 핵심 사항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결국엔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잘 되지 않는 올림픽 붐업이라는 어떤 그 막중한 과제를 문화도민 운동이 상당 부분 껴안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웠지만 이 올림픽 붐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도민 운동이 제1기와는 다르게 상당 부분 그 홍보 사업에 박차를 가했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강원도 차원에서 보자면 과히 대표적인 어떤 그런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앞서 그 1기가 좀 뭐 시민의식이라던가 준법 정신이라던가 이런 계몽에 중심을 두었다면, 그래도 2기에는 전문성에 염두를 두고 다양한 이런 도민운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1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 부분 어떤 그 성장의 그 내용이 좀 담보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문성에 염두를 두고 다양한 도민운동이 실시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올림픽 이후에도 우리가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질서를 지키자 이런 것들로 해서 이벤트식의 어떤 캠페인성 행사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올림픽 이후에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의 역할을 이게 품고 있다, 문화도민 운동이 품고 있다,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비개최 도시의 협력을 끝없이 유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과의 성패와 상관없이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수렴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겪어냈다라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처럼 비개최 도시지만 몇몇 시군이 개최도시와 문화도민 운동과 함께하는 그런 좀 결실이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서 문화도민 운동의 어떤 그 노력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과와 한계를 간단하게 짚어보면 성과가 한 두 가지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올림픽 붐업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시민운동을 유례 없이 5년간 역사적으로 우리가 진행해 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 공공이 나서서 어떤 캠페인성으로 진행됐다기보다는 그래도 도민운동, 그러니까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민사회의 그런 주도성이 어느 정도 보인다라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시민운동을 위한 어떤 경험과 역량을 계속 확보해 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히 좀 긍정적인 성과를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한계점은 여전히 비개최 도시의 참여와 관심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모색될 올림픽 붐업에 이게 너무 시선이 고정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거를 어떻게 레거시 모드로, 올림픽 모드에서 레거시 모드로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고민을 해보면 레거시가 중요하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외쳐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기자라는 얘기가 모색되지 않은 점, 이런 부분들은 70일, 80일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레거시 모드로의 관심을 전환시키는 그런 계기가 빨리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 포스트 올림픽을 위한 제안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올림픽 이후로 우리가 준비하는 방식을 많은 부분, 상당 부분 이제는 다양화시킬, 다각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 중에서 일부를 레거시 모드로 전환해서 레거시 프로그램으로 빨리 전환하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형의 효과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빨리 만들어내는 게 과제가 좀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조직, 관련 조직 운영의 경험과 노하우가 이거 무시 못하는 경험과 노하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올림픽 이후에 흐지부지 되고 난다면 이건 5년간 우리가 해왔던 그런 결실들을 그냥 공중에다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올림픽 이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우리는 글로벌 행사들을 계속 개최해야 강원도와 도시의 브랜드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제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오늘 이런 조직과 인력과 운영의 경험들이 여기에도 계속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직의 경험과 노하우를 강원도나 지역의 마이스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고리들을 좀 만들어내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올림픽 학습센터 운영을 좀 제안합니다. 이게 글로벌 메가 이벤트를 지금까지 개최한 경험은 주로 수도죠. 그 나라의 수도였다라는 거죠. 근데 수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좌충우돌 우리가 겪어낸 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겪어냈던 여러 가지의 그런 경험치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전히 올림픽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나라나 다른 지방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림픽 학습센터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 문화도민 운동이 주축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지영서대학교의 전영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전영철 교수님께서는 18개 시군, 아까 개체 시군과 비개체 시군 이렇게 나눠서 말씀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이 도민 통합이 또 중요한 목표의 하나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그리고 또 18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참여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시군 협의회의 성과와 또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상지영서대학교 전영철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SNS 상에서는 G- 숫자가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80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일본의 2020 도쿄올림픽이 1000일 남았을 때 우리가 100일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20 동경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개최지가 선정되면서 동경올림픽은 이미 레거시부라는 조직위원회 공식 조직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획팀은 있지만 레거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과 그다음에 레거시를 넘어서 일본은 혁신까지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미처 그것까지도 못했는데 강원도가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18개 시군에서 처음에는 비개체 도시니 배후 도시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 도민 문화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것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8개 시군의 그 도차원에서 방금 노력을 보셨고 실제 성과를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열정과 에너지를 어떻게 향후 지역 연계 지역 발전 방안으로 모색해 갈 것인가. 그래서 포스트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 문화도민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해 드리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88년 서울 올림픽, 공교롭게도 메가 올림픽이 한 15년, 18년 주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88 서울 올림픽에서는 그 건강과 위생, 그리고 대기 오염과 이런 환경의 문제점, 그리고 교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지하철의 정비나 노선버스, 그다음에 국제공항이 정비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올림픽이라는 화두를 그때 이미 띄웠었는데 서울예술센터나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를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2 월드컵 때에는 화장실 청결 운동 등 나름대로 친절 운동의 그 전국적인 레거시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64년에 우리보다 약 24년 빨리 올림픽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디자인이나 거리 뭐 이런 그 혁신의 의미를 두었고요. 그리고 호텔을 좀 국제화시키는 노력, 그리고 2020년에 와서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거시나 혁신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런던 올림픽에서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그 문화적인 그 정체성을 도쿄 올림픽에서도 2020년에 그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통적인 여관, 그러니까 들어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만 하는 그 여관을, 호시노야라는 여관을 동경에 이번 여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녹차나 여러 가지 문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거시와 실행 전략을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 차원에서는 일본 문화의 재인식과 계승 발전,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올림픽이나 패럴올림픽의 스포츠 가치의 이해, 그리고 이걸 실행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학교 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술가들을 통해서 실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에서는 외국인 선수들이 학교에 파견된다든가 교재상에서 이런 교육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 열렸던 2020년 밴쿠버 올림픽 같은 경우는 그 레거시스 나우라는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리프트 필란트로피 파트너라는 그런 운동으로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사회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지는 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건강이나 스포츠 및 신체 활동에 집중한다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국가 차원 또는 지역 차원의 계몽성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삶의 질이 곧 지역의 삶의 질, 국가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차원의 매우 궁극적인 그런 운동으로 승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열렸던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IT를 굉장히 잘 활용했다. 그래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했고, 전자메일을 통해서 영국이 가지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발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올림픽이 여름에 열렸지만 이미 LLDC, 런던 레거시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이라는 그 공공 개발 공사를 4월 달에 이미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개최 전에 이미 개최 국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걸 겹쳐서 전략을 가져갔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지금이라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사회, 환경, 도시, 경제적 레거시를 가져갔고요. 그래서 결국은 2012년부터 영국의 매력을 해외로 발신해서 2012년에서 15년까지
47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더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 메가 이벤트도 아까 말씀드렸던 올림픽과 월드컵이 있지만 공교롭게도 스포츠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 레거시 운동이 나중에 사후에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수 엑스포도 있고 여러 가지 엑스포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흔들리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아까 SNS 같은 IT를 활용한 홍보는 여수 세계 엑스포가 굉장히 활성화됐지만 사후 관리가 없는 게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나름대로 레거시 부분에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궁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있는 조직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름대로 지속 가능한 개발, 그 다음에 국도 균형 발전이나 환경 올림픽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차원이나 그 다음에 지역 차원, 지방정부 차원의 나름대로의 그 층위를 두면서 레거시를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은 지금 굉장히 잘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8 평창 올림픽을 하면서 문화도민운동이 가졌던 나름대로의 초기 단계 그 수학 분석을 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도 차원에서 했던 노력에 덧붙여서 시군의 이제 협의 활동 성과를 좀 평가하면 나름대로의 시군 협의회 참여 프로젝트 개발 및 지원이 있었고 가장 역점적인 사업은 시군 대표 축제와 연계한 문화도민운동 홍보 사업이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 예산 부분은 조금 그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협력 사업당 2,500만 원, 그다음에 운영 활성화 5천만 원, 뭐 협의 지원 3,50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의 18개 시군을 보면 이번에 그 월요일 날 한국경제신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 도시 이상의 그 구를 제외하고 나름대로 시군 지자체 75개를 분석한 결과 강릉이 9위, 그 다음에 동해가 27위, 삼척이 25위, 속초가 7위, 그 다음에 원주가 22위, 춘천이 12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 체제를 갖고 있는 태백만 빼고 나머지는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에 이미 강원도가 들어와 있다. 이것은 올림픽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올림픽 개최 지역은 3개 시군이었지만 18개 시군, 나머지 15개 시군이 나름대로 강원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굉장히 도민 통합 그런 의미에서 의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최 도시를 평창하고 강릉을 보면 나름대로 평창과 강릉은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조직을 갖추어서 이 시민 도민 문화 운동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글로벌 문화 시민의 함양, 그다음에 친절 청결 질서 봉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평창에서 굿 매너 운동을 했고요. 그래서 4가지의 그 차근차근한 전략을 가지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포스터나 이런 캐릭터까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운동을 보면 이제는 실천이다 해서 나름대로의 홍보 차량과 실천 기동대 그리고 이제 총회나 운영위원회 이런 성과를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름대로의 그 시각적인 그런 활동들도 좀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은 것부터 나부터 실천하는 그런 운동을 나름대로 4개 분야 16개 중점 과제로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추석 때 이게 결국은 평창도 어떻게 보면 영동고속도로가 있는 축선, 그러니까 봉평, 진부, 그 다음에 이제 대관령면 이런 지역과 평창읍 밑단이 있는 나름대로의 소외된 지역 이렇게 나름대로 지역의 문제가 있었지만 올림픽을 통해서 이것들을 또 극복해가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평창읍에서 열렸던 백일홍 축제 같은 경우는 이미 6월 달부터 있었던 평창에 꽃을 심어주세요라는 운동이 상당히 의미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은 읍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꽃을 직접 재배를 해서
이걸 구수부지 참변에다가 식재를 해서 추석 때 고향을 찾는 출향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던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자라나는 차세대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군매나 우리 학교 만들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8개 중학교 학생 922명이 운동을 가져갔고요. 그저께도 아마 대관령면에서 이 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문제화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문제를 이런 군매너 운동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다. 상당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친절 스티커 붙이기 운동, 그다음에 군매너 캠페인 뭐 이런 활동들을 했고요. 결국은 이제 그 기초 지자체 또는 그 올림픽 개최 지역으로서 평창의 성과와 과제를 보면 나름대로의 그 법과 제도를 가지고 지원을 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은 아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 지역까지 하부 추진 조직을 구체화시킨 그런 노력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2018년 12월까지 한시적인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이나 강릉 역시 아마도 광역 차원에서 강원도가 어떤 입장을 견지하냐에 따라서 기초 지자체도 아마 이 운동의 지속 가능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6년까지 큰 예산이 투여되지 않았고 2017년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 운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다시 한번 라운드 테이블 형태에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 같은 경우는 스스로 마음이 일어나는 올림픽 시민 참여 운동, 그래서 스마일 운동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의 삿포로도 이런 비슷한 친절 운동을 가져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과를 충분히 가져가고 있고 이 역시 조례나 시행 규칙을 통해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관문도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 대표적으로 원주, 속초, 그다음에 동해 삼척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는 G-50일 행사를 앞두고 12월 20일 아마 또 다른 행사를 개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에 이제 사례를 보면 나름대로 이제 그 2016년부터 꾸준히 이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관광대학이나 뭐 이런 인력 교육 사업부터 해서 축제, 캠페인 이런 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도에서 하는 그 행사에도 원주의 그런 문화 도민운동 협의회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훌륭히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원주시가 왜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었는지 보면 2005년에 웰컴 투 원주 추진협의회가 이미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 4월 달에 사단법인체로 나름대로 투명하고 의욕적으로 관광 분야의 자원봉사를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까지 웰컴 투 원주 관광대학을 그 시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올림픽과 관광 안내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뭐 언론이나 여러 가지를 보셨겠지만 제3차 비드 파일을 제출할 때 원주와 행성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건 올림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나름대로 개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지역의 갈등 문제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뭐 소지역주의 지역 갈등 문제가 있으면서 원주는 뭐 비개최 지역 또는 배후 도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올림픽 문화운동을 통해서 관문도시라는 표현을 2016년 6월 달부터 원주에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설득하고 모범적인 문화 도민운동 뭐 이걸 가져가자. 나름대로 원주가 올림픽의 배후 도시나 비개최 도시가 아닌 관문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문화 도민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원주 지역에서는 지역관광협의체로 이 운동을 가져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8개 시군 차원에서 문화 도민운동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체 시군과 비개체 지역의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나름대로 협력 체계를 구축을 했다. 그리고 지역 리더로서의 시민 강사 육성, 그다음에 동계올림픽과 협업이 작년 5월부터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에 문화 도민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했다는 얘기, 그리고 온 도민의 마음을 열게 했다는 거, 그리고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올림픽 열기가 냉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열기를 문화 도민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았나,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서의 자존감을 제시하는 그런 노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를 좀 말씀드리면 예산과 인적 자원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 운동에 들어간 예산이 놀랍게도 동계올림픽 메가 이벤트 한 그 액수보다도 적습니다. 그래서 한 2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시군 예산까지 합해서 나름대로 예산에 좀 부족. 그리고 국비가 좀 내렸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위 차원에서 레거시를 다루고 있는 일본과 너무나도 대조되겠다. 이런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군 협의체 조직의 불안정성 문제, 그리고 이제 경험 부족에서 오는 시행착오, 그다음에 이제 협력 기관들의 시각적인 차이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것들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도민 운동 활성화 과제를 위해서는 이 협의회 조직과 연계 강화, 이게 37.5%로 굉장히 컸고요. 조직 참여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문화 도민 운동 초기에 이제 계획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속성에 대해서는 83.9%가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역 발전과 연계 방향성을 좀 탐색을 하면,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시라는 그 지자체제를 갖고 있는 지역 중에서 하나만 빼고 나름대로 30위권, 뭐 27위까지 다 랭크가 됐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지역 만들기를 올림픽의 열기로 계속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의 성과로서 평창과 강릉에서 무장애 지역을 만드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포 해안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마음대로 해변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지역에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소외된 계층이 강원도에 오면 마음을 열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운동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경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자발성, 그다음에 선구자적 의식, 공동체 의식, 그다음에 무보수성, 이타성, 자기실현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향후에 어떻게 가져갈 건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성에 대한 관리인데요. 컴팩트 시티 전략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 세인트 토마스라는 시에서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액티브 트랜스포테이션이라 해서 시민을 위한 활동적인 교통수단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책, 그다음에 그 유모차를 끌고 있는 그 부모,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조깅을 하고 있는 사람, 휠체어를 밀고 있는 사람, 여기에 동력 교통수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근간은 나름대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 산책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미 강원도에는 KTX가 250km로 달리고,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가 좀 개편이 되면서 시외에서는 뭐 250km, 120km로 달리지만 시내에 들어오면 주요 도로는 60km, 그 다음에 간선도로는 30km,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는 10km, 그리고 참변이나 이런 데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동력수단이 아닌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이런 운동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력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로컬 파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강원도는 우리만 자부심이 없다 뿐이지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하자. 그래서 지역에 대한 자원을 좀 다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킹을 다시 하고, 여기서부터 나름대로의 그 지역의 삶의 가치라고 할까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아마 그 창의 한국에 이은 또 다른 문화 비전을 내년까지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지역 주민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쪽으로 지역 문화 운동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계기로 이런 운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 관광 마을 만들기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젠트리피케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관광객을 피하는 그런 운동들이 또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문자와 지역 주민의 만남, 교류 뭐 이런 중점을 둔 관광으로 가져가고, 생활 문화의 교류, 그다음에 가치 창조를 하는 그런 관광, 그다음에 문화 교류에 의한 관광자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뭐 이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의 그 지속 가능성, 교류 인구 증가, 환대성, 주거 환경의 건강성 이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고유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좀 재발견하는 거, 그래서 뭐 지역 전통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재발견하는 거, 그다음에 지역 만들기의 인재를 육성하는 거, 그래서 지역 대학이나 지자체에 의한 인재 육성, 그리고 뭐 관광 자격 검증 만들기, 이런 운동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 시설이나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리고 하드웨어로서 시설 정비, 그러니까 동계 스포츠 시설의 경기장을 매력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걷기 길이나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는 거, 안내 표시의 개선,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4단계로서는 PR 사업, 정보 발신의 전개와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 노력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어를 좀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우리는 이제 동계올림픽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 유산을 이때부터 사람에 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 함양과 올림픽 참여의지 확산이 나름대로 목표와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끝난 어느 한 드라마를 봤더니, 더 패키지라고 여행 드라마입니다. 봤더니 여행사 사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관광객의 만족을 생각해야 하지만 그래도 현지인들의 행복을 뺏을 권리는 없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림픽을 계기로 대외적으로 우리는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으로 이 에너지를 지역 만들기 운동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거주 적합성, 커뮤니티 거주 적합성, 리버빌러티라에서 이 운동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 집, 그다음에 자연환경, 경제적인 번영, 사회적인 안정, 사회적인 공정성, 그다음에 교육기회, 문화,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레크레이션의 기회와 공급,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높이는 운동, 이런 운동이 내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리고 후속 세대 양성 차원에서 교육기관과 연계 협업을 통해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에티켓과 매너, 문화 시민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항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교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분들도 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여러 올림픽의 사례도 거기에 유산이 무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도 해주시고, 또 도내에서도 좀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몇 개 도시들의 그 문화도민 운동의 차원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하는 것들도 점검하셨지만은, 중요한 것은 18개 시군이 개최지 비개최지 할 것 없이 강원도에서 열리는 올림픽인 만큼 그 유산과 가치를 18개 시군이 공유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세계 시민들 약 100만 명 정도가 여기 참여하리라고 방문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다시 찾는 강원도가 되고, 또 어떻게 우리 스스로도 정말 글로벌한 그런 매너와 또 품격과 인성을 가진 그런 도민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 또 이런 올림픽을 18개 시군이 모여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어떻게 도민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박아줄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상당히 시간이 오버가 많이 넘어갔습니다만 이제 발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알짜배기가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 포럼에 특별 초청 발제라는 거 우리가 붙였습니다만 정말 특별한 손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한림대학교의 성경용 박사신데 성 박사님은 간략하게 좀 소개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또 돌아오셔서 이제 한림대학에 봉직을 하고 계셨습니다만 우리 국가균형 발전 여기 지금 혁신도시가 됐습니다만 이런 것이 다 그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주도하신 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하셨고 또 대통령 비서실의 정책실장을 하셔서 학계는 물론 또 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런 계신 분이고 특히 이분이 고향은 여기가 아니지만 강원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굉장히 많으셔서 오늘도 사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초청 강연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용 박사님께서 저희들이 모신 주제를 뭐로 했냐면 동계올림픽 이후에 문화도민운동의 새로운 가치 탐구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드렸습니다. 아마 귀한 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용 박사님을 박수로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전에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도 참여해서 올림픽이 유치될 수 있도록 좀 같이 생각을 모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20년 전이기 때문에 올림픽 유치하는 게 가능할지 하면은 어떻게 해낼지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동안 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해서 유치가 됐고 지금 80일 후에 행사가 열린다니까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지 참 좋은 일이 이제 일어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30년 전에 우리가 하계올림픽을 했지 않습니까? 하계올림픽하고 이제 30년 만에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는데 나라로서는 큰 영광이죠. 우리도 국민들도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정말 뜻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 혼자 생각을 이렇게 해보기를 88년도에 하계올림픽을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오랫동안 수출을 많이 했지만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을 활짝 열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외국인들, 지구인들을 한꺼번에 불러들인 거는 그때가 처음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6.25 때 이제 유엔군이 와서 우리 한반도에 와서 전쟁을 치르고 뭐 우리 한국을 지키는 그런 일을 이제 했지만은 그때는 이제 전쟁을
수행하던 것이었고 88년에는 평화의 그런 가치를 우리가 이제 더 높이면서 올림픽을 했는데 그때는 제 느낌에는 뭐라 할까요? 그냥 문을 열어 젖힌 거죠. 근데 이번에 동계올림픽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 동계올림픽은 단순히 문을 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외국인들을 우리가 끌어안는 오늘 제가 이 제목을 포용이라고 달았는데 우리가 품어안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세계를 품는 그런 의미를 살려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고 특히 우리 한림대 안동기 부총장께서 절대로 12분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저한테 압박을 많이 가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평화롭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잘 이해하는 나라이기보다는 아마 곳곳에서 분열과 갈등이 많은 좀 그런 저는 그런 길 봤습니다. 사회가 분열돼 있고 또 늘 좀 대립을 많이 하고 특히 여의도 여의도에서 무슨 협력하고 손잡고 악수하고 밤새 정말 진하게 토론했는데 논쟁도 했는데 아침에 서로 악수하고 합의했다 이런 소식 듣기 어렵잖아요. 왜 이렇게 될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춘천의 어떤 몇몇 아파트에는 거기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그 아파트 자치회장을 맡고 하는데 어느 한 군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주민들 중에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고 소송 건다 하고 이런 일이 그냥 곳곳에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왜 한국 사회에 이런 일이 많을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른다면 우리 교회 가시는 분들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용서하라. 원수가 네 오른밤을 때릴 때 왼밤을 해주라 했습니까? 용서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게 이제 주된 가르침인데 만약에 그 가르침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따른다면 또 불교를 믿는 분들이 불교는 여러 가지 있지만 욕심을 이제 모든 고통이 욕심에서 나온다고 봤고 마음의 집착에서 온다고 봤기 때문에 욕심과 집착을 벗어나서 각자가 해탈하고 또 득도한 사람은 이제 대자대비 큰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 그 사찰에 가시는 분들이 늘 그거를 생활한다면 또 유교적 가치를 믿는 분들은 유교는 이제 소인과 군자를 구별하는데 소인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은 군자는 대의를 추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가르침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가르침을 늘 이제 실천한다면은 아마도 서로 늘 격려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손잡고 큰 어떤 그 공동의 그런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그 현실 사회에서 다툼과 갈등이 적을 텐데 그거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제 나름으로 생각해 볼 때 결국 인간의 심성, 이기심 문제 또 사람의 어떤 인지적인 한계 생각이 이제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주로 보고 자기 아는 것만 이야기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계속 독서하고 학습하는 경우는 몰라도 학습과 독서가 줄어들면은 내 기억하고 내 아는 범위 내에서만 사고하고 그것만 반복해서 말할 것이기 때문에 내 개인의 욕심과 내 지식과 어떤 생각의 이 편협함이 결국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논쟁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편협한 존재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수련하고 학습하고 스스로의 그 생각을 넓게 하고 깊게 하고 마음의 크기를 크게 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 기울인다면 그런 사회는 자기 욕심 추구하고 편협함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회하고는 다르겠죠. 그런데 정말로 끝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도가, 여기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소선거구제, 양당제, 대통령제, 우리는 이 제도인데, 학자들이 이 제도는 정치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을 끊임없이 증폭시키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한 선거구가 있는데, 원주의 뭐 선거구 하나에서 한 사람만 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출마해가지고 40%를 얻은 사람은 당선되고 나머지 사람은 표가 갈려가지고 30% 무슨 뭐 20% 이렇게 얻은 데는 당선이 못한다면은, 그러면 40% 얻은 쪽이 이제 그 당이 한 사람을 당선시키는데, 그럼 나머지 B당, C당은 이 지역에서 또 전국적으로 30%의 그 국민들의 득표를 하고도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그 한 자리를 향해서 죽게 하며 살기로 싸우게 되는 이런 이제 제도가 우리나라 제도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이런 심성과 연결해서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어내고 또 이 갈등을 조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정치학자들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다 또는 무슨 약육강식이다, 이게 한국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1년 전부터 포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포용이라는 말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자라는 게 포자가 저 위에 요 모양이 이게 사람 인자인데,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구부러진 상태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인자인데 이게 구부린 상태고, 안에 이게 사자가 뱀 사자인데 다른 말로는 아이, 뱃속에, 특히 뱃속에 신생아, 아기. 그러니까 포자의 뜻을 따지면은 임신한 어머니가 뱃속에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는 이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보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포자라는 뜻이다. 용자라는 것은 위에 이제 간머리 모자 같은 게 있고 요 밑에가 계곡할 때 골짜기 곡자인데, 이게 큰 집, 그 다음에 큰 계곡에 많은 물건이 숨겨져 있다, 담겨져 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을 생각하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고 또 큰 계곡에 많은 물건이 담겨 있다, 큰 그릇에. 그러니까 이게 포용의 뜻이 아까 앞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자기 이심 추구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포용이라는 것은 그릇이 크고 상대편을 끌어안고 상대편을 인정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 뜻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앞에 그런 이제 말 뜻을 본 것이고, 포용의 의미를 이제 생각하면 다른 사람과의 차이, 내가 상대방이 나하고 똑같으면 내가 굳이 상대와 갈등을 벌일 이유가 없는데, 상대방이 내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주장이 다르거나 노선이 다르거나, 특히 한국 사람들은 최근에 어디 신문을 보니까 택시 타고 간 사람이 택시 운전수를 쭉 팼대요. 왜 팼냐 했더니 정치적으로 너무 생각이 달라가지고 이놈 저놈 싸우다가 막 한판 했대요. 길 가는 사람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의식이 너무 분명하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제 이런 성향이 있고, 또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논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나 사상이나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이제 포용인데, 제가 혼자서 포용이라는 게 이게 어떤 그 단계가 있고 좀 수준이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포용의 첫 번째 단계는 관용이다. 관용은 영어로는 이제 toleranc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관용은 상대방하고의 어떤 차이, 또 상대방이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다 관용을 잘 하십니까? 생각이 다른 분하고 가끔 내하고 다른 생각 가진 사람이 강한 주장하면은 기분이 나쁜 분 계세요?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프랑스 말로는 똘레랑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용이 1차적인 단계다. 두 번째는 이 관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공감해야 되고요. 뭐 일반적인 의미의 사랑이나 기독교적인 의미의 사랑이나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저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갖춰져야 내하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안 그러면 배척하는 게 아니고 관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수용이다. 수용. 이거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이 다른데 그냥 이 사람은 다르구나 끝나는 게 아니고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당신의 의견을 나한테, 당신의 주장이 뭔지 나한테 좀 들려달라, 내가 배우겠다.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우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외국인들 지금 이제 몇만 명이 지금 다음 2월 달에 몰려올 텐데 여기 지금 관용의 정신과 수용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은 그냥 행사는 행사. 예쁘게 화장하고 당신을 환영합니다 하고 행사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저는 이게 포용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공감이 이루어지고 서로가 이 사람이 마음과 마음으로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공명을, 그런 공감과 공명을 만들어내기가 저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용, 적극 수용한다. 마지막에 이제 변용인데요. 이건 제가 그냥 말을 다 좀 만들어 본 겁니다. 용자 돌림을 해서 변용이라는 걸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기 다 중요한데요. 저는 포용하는 사람이 위대하다. 포용을 하려면 내가 본래 나는 마음이 좁은 사람인데 억지로라도 내 마음을 넓혀야 돼요. 억지로 상대방 말을 들어야 됩니다. 화가 나더라도 화를 참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마지막 단계 최종적인 승리자가 누구냐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배척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한 이 포용하는 자가 저는 최종적인 승리자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를 경험해 본 분이 있습니까? 경험해 본 분은 경험해 본 분만이 알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렵고 중요한지 제가 그 원리를 좀 설명드릴게요. 관용하고 수용하면은 내 마음속에 생각이 단일한, 편협하고 단일한 생각이 아니고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지난 대선에서 이제 처음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대선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거로 다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선거 막바지가 다가오니까 아니 지금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의 이제 중부, 미국의 이제 그 전통적인 산업지대를 돌면서 도는데 막 가니까 막 백인 남성 노동자들이 끝없이 몰려와가지고 막 트럼프가 자기들 구세주라고 트럼프를 지지한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보고 이제 남편 빌 클린턴이 걱정이 돼가지고 당신 지금까지 이 통계 나온 거 다 무시하고 지금부터 작전을 바꿔야 된다. 그래 이제 와이프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게 뭐냐 이래서 이제 당신은 내가 지금 보니까 주로 도시 지역의 지식인, 식자층, 엘리트 이런 사람 중심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그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진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부터라도 그 우리나라 지금 울산 같은 곳이겠죠. 미국의 이제 중서부에 있는 옛날 공장지대, 이게 이제 아시아 상품이 막 들어가서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거기 미국 중서부의 옛날 공장지대를 주로 자주 방문해서 그 어려운 노동자들, 젊은 백인 노동자들을 좀 만나서 이 사람들 정책을 좀 더 강하게 좀 주장해라. 내가 볼 때 굉장히 큰 위기다. 이러니까 힐러리가 그랬대요. 당신이 옛날에 대통령이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시대 당신 뒤떨어지고 있어.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인이 지가 후보라고 남편도 우습게 알고 남편을 막 배척했대요. 힐러리 진영의 모든 사람이 남편이 자기 그 와이프한테 뭐 의견을 전하려면은 그 선거대책본부의 사람들이 남편을 완전히 그냥 차단시키고 부인한테 말도 못 전하게 하고 그랬는데 졌습니다. 표는 더 많이 얻고 졌어요. 지고 나서 땅을 치면서 내가 바보다. 우리 남편을 내가 몰라보고 이렇게 배척하고 만약 남편 말을 들었더라면 선거 이겼겠죠.
그런데 힐러리가 관용도 못했고 수용도 못했고 마지막 단계에 저는 변용도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떨어졌다 보는 거죠. 이걸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혹시 변정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변정법은 이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논쟁을 합니다. A라는 사람은 A라는 주장을 하고 B는 B 주장을 하고 서로 맞다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계속 논쟁하고 싸우지 않겠어요? 싸우다가 이제 헤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포용의 그런 그 개념이 없고 변정법의 원리를 모르는 경우에는 다투다 계속 반복해 다투다가 헤어지게 하는데, 변정법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정반합이라 그러는데, 정반합을 다르게 말하면은 이 합의 상태, 어떻게 하면 이게 합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 합은 다음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합을 종합, 새로운 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누군가가 A의 주장과 B의 주장을 모두 포함한다. 영어로는 include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A를 배척하고 B를 배척하면 안 되고요. A 주장과 B 주장을 받아들이고 포함해주고, 둘째는 A와 B를 모두 초월한다. 트랜센드 한다. A와 B를 주장을 다 포함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A와 B는 그렇게 큰 불만이 없죠. 그런데 A와 B 주장을 적절히 조합하는 게 아니고 넘어섰으니까, 초월했으니까 훨씬 우월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포용도 하고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다. 이와 같은 똑같은 생각이 원효의 화쟁 사상이다. 화쟁. 혹시 저 불교 쪽 믿는 분 계세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 석가모니가 하늘에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쟁 사상인데 이게 정확하게 변정법 사상, 이게 정확하게 포용 사상이에요. 쟁은 서로 싸우는 겁니다.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싸우는데, 이 원효라는 분이 아주 큰 각성을 이룬 분이 보니까 A 주장, B 주장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나를 더 나아가면, 그러면 이제 A와 B를 깨우치기도 하고 두 사람 다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화합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노자 철학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뭐가 달라지나? 포용의 어떤 그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우선 그 집단은 다툼이 줄어듭니다. 서로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살아갈 방법을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옛날에는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고 내가 더 많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하지 못했던 더 높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집단은 태평성대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세종이라는 사람인데, 세종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세종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언론하자 이렇게 돼. 언론하자. 22살 먹는 왕이 언론하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요. 이래라 저래라 하면 왕만 말하고, 왕이 아는 것만 말하고, 왕이 모르는 걸 말 못하겠죠. 신하들은 이렇게 합시다 말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하자고 했기 때문에 우리 조선 600년 동안에 가장 최고의 문해부원과 최고의 태평성대가 세종시대에 왔고, 그때 한글이 만들어졌고, 여러분 집에서 맨날 자녀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언론하자, 그렇게 해보시면 여러분 집안이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서로 생각을 이렇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링컨이 그래 했다고 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좀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 많은데 그냥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용의 원리를 국가에다가 적용해서 국가 전체가 포용 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여기는 자본주의도 바뀔 수가 있고 포용 국가가 되면은 이거는 링컨이 한 이야기인데, 국민을 위한 국가를 최대치로 우리가 끌어올리는 그런 국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는, 옛날에는 국가가 이제 경찰 국가, 안보 국가, 또 무슨 세금 걷어가고 국민을 감시 감독하는 국가의 뿌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가장 포용성이 넓은 국가가 되면은 그 속에 국민들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국민 복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그냥 다 건너뛰겠습니다. 뒤에 이제 올림픽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포용의 최고 단계는 세계를 포용하는 세계를. 첫째는 나를 포용해야 되고 상대를 포용해야 되고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국가가 포용적 국가가 되는 건데 세계 포용과 관련해서 제국, 역사상 제국이 된 나라들 로마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로마 제국하고 징기스칸이 이제 건설한 몽골 제국인데 이 거대 제국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여기에 이제 제가 밑에 에이미 추아 제국의 시대 뭐 강자의 조건 이런 이제 그걸 설명했는데 처음에 제국을 만드는 초기 단계는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를 지배합니다. 몽골은 무자비하게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변국을 정복하고 나서 제국을 거대한 제국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하나를 들라면은 관용이에요. 관용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까 관용, 수용 이렇게 변형, 포용력을 가장 많이 발휘한 나라들이 진정한 제국이 돼서 넓은 세계를 통일시키더라. 그래서 로마 제국은 탄생 초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로물루스라는 사람이 라틴족의 두목인데 주변 나라를 습격해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게 이제 사비니족이라는 족인데 우리 이제 시오노 나나미 책에 보면은 이 사비니족을 침략해가지고 거기에 여성들, 이 아마 라틴족은 여성이 부족했던 모양인지 여성을 잡아다가 자기 이제 아내로 삼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그냥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두 부족이 똑같은 조건으로 통일하고 시민권을 주고 그 다음에 그쪽의 두목이 나중에 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범위를 넓혀가는데 핵심이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했다. 최대한의 포용력을 발휘했다. 저는 우리가 지금 포용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한국은 세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 GDP가 세계 11위고요. 한국의 GDP는 러시아를 앞질렀습니다. 2015년부터 우리가 경제력이 러시아보다도 더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출은 세계 5위입니다. 5위. 그리고 수출이 한 지금은 이제 2014년을 보시면 수출 수익을 합쳐서 1조 달러를 넘어섰고 올해는 이제 아마도 올해 다시 1조 달러를 회복하는데 올해 예상이 5,100억 불 정도 수출하고 뭐 4천 몇백억 불 이제 수입하는 모양인데 두 개를 합치면 1조 달러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GDP 대비 수출입 이거를 무역 의존도라고 하는데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90%입니다. 90%. 우리가 돈을 100원을 벌면은 그중에 90원은 수출한 것이거나 수입한 것이거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세계로부터 고립돼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 있다. 우리가 세계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또 최대한 세계인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는 한류라는 게 우리가 한류가 이렇게 인기를 끌 줄은 몰랐는데 남미에서부터 뭐 이집트 중동에서부터 동남아에서부터 한류를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 통계를 내봤는데 우리 한민족 하면 한민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시간이 많이 됐다고 빨리 끝내려 합니다. 남북한과 우리 해외 동포, 그 다음에 한류를 좋아하는 사람, 세계인들을 우리가 앞으로 포용하자. 세계 포용을 위협하는 게 많습니다. 세계화의 역설은 우리가 세계 무역거래, 금융거래가 자꾸 많아지면 세계가 다 잘 산다 했는데 지금 뭐 불평등도 증가하고 인종 갈등도 지금 막 심각해지고 그래서 지금은 일부 학자들은
세계화의 종말이 오고 있다. 제가 최근에 이 제목으로 책을 샀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구주의, 인종주의, 그 다음에 반이민,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미국은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죠. 영국은 브렉시트라고 해서 유럽연합 탈퇴했죠. 세계 강대국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이 큰 세계에서 발을 떼기 시작합니다. 외국 이민들은 막으려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무슨 가전도 지금 덤핑한다 이렇게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세계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강대국은 세계하고 자기 나라를 단절시키고 세계를 지금 어떤 의미에서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죠.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많고요. 평창 올림픽의인데 이거는 뭐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핵심은 세계 평화를 정진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남북 강원도 서로 협력해야 되고 남북 강원도의 평화 정신을 한반도의 어떤 평화를 꽃피우는데 활용해야 되는데 어제 오늘 지금 신문 보도가 좀 불길한 게 많습니다. 트럼프가 돌아가서 이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결정적인 전기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뭐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한국이 앞장서서 한국이 세계 전체를 놓고 평화에 관해서만큼은 우리 한국이 주도하고 전쟁이야 강대국이 난리를 칠지 몰라도 우리만큼은 우리가 평화의 선도자가 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에 가서 이제 내세운 게 3P인데요. People, Peace, Prosperity인데 저는 이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림픽에서는 우리가 People to People 아마도 이 문화 도민운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친절한 태도를 보이고 외국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우리하고 방문하는 사람들 사이에 마음과 마음을 열어서 뭘 잘해보자 이렇게 준비한 것도 그렇게 이런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저는 뭐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마음과 마음을 여는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올림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저는 한국이 세계 모범 국가를 건설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 정신을 또 평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이외에 이 세계가 우리 모든 세계인이 공통으로 필요한 일을 우리 한국이 또 강원도가 앞장서서 이 가치를 높이고 협력하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저는 평화, 그 다음에 환경, 평화와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 그 다음에 가난한 나라를 돕는 이런 활동을 우리가 꾸준하게 정말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인의 진심을 알고 우리가 이제 수출 수입 많이 하는데 그 이외에도 그들을 돕고 함께 협력을 하겠다.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그런 한국이 그런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진심을 전할 수 있으면 저는 우리가 평화와 환경과 문화와 이런 영역에 세계 모범국가가 될 수 있고 아마 그것이 올림픽 이후에 레거시를 가장 잘 유지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성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도 많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시간 제약으로 다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요약컨대 아마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 정신의 기반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올림픽 정신의 또 핵심은 뭐냐 하면 세계 평화 아닙니까? 평화. 그러니까 포용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 상생과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중심 가치가 평화다. 그것이 이번 동계올림픽의 레거시, 그 유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그것을 강원도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것을 세계
인과 함께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과제를 던져주셨습니다. 성경 교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맡은 세 분의 그 주제 발표와 특별 초청 발제 이 세 분의 발제를 마치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